7천. 2026년 5월 6일 코스피가 이 숫자를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한 번도 도달한 적 없는 영역이었고 시가총액은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348년 전 동전 하나의 가치가 쌀 한 대도 안 됐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200년 넘게 동전 유통에 실패했고 백성들은 쌀과 면포를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10kg짜리 쌀 포대를 짊어지고 시장에 가서 신발 한 켤레를 사야 했던 겁니다. 이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동전을 뿌린 왕이 있습니다. 숙종. 14세에 왕위에 올라 46년간 재위하면서 왕비를 3번 바꾸고 정권을 3번 뒤집고 조선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정치를 했던 왕. 그 왕이 1678년 상평통보라는 동전을 만들어서 전국에 유통시켰습니다. 상평통보 400립이면 은 1량, 쌀 10두와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 동전 하나로 물물교환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 넘어갔고 이 전환은 20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도 될까요? 동전 하나로 나라 경제를 뒤집은 왕이 지금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 앉는다면 코스피 7천을 지킬 수 있을까요? 7천이라는 숫자와 400이라는 숫자, 이 두 숫자 사이에 348년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금속의 무게인가? 시장의 믿음인가? 왕의 명령인가? 중앙은행의 결정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348년 전 조선의 동전 실험과 2026년 대한민국의 증시 사이에 놀라울 만큼 같은 구조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알면 지금 코스피 7천이라는 숫자가 축제인지 경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 채널은 역사 속 인물을 현재로 소환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추적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질문 하나를 드릴 건데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를 결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그 결과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고 영상 마지막까지 가시면 그 질문이 왜 중요한지 아시게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500년 동안 존속했는데 그 500년 중 앞에 250년은 사실상 동전 없이 살았습니다. 화폐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시도는 있었습니다. 태종 때 저화라는 종이돈을 만들었습니다. 쌀 2말과 교환할 수 있다고 선언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저화를 배포하면서 쌀을 받아갔는데 군량미가 어느 정도 채워지자 쌀로 되돌려주는 걸 그냥 중단해버린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은 다음 만기가 됐는데 상환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비슷합니다. 백성들이 그 종이를 믿을 리가 없죠. 세종 때는 조선통보라는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동전 1리플 쌀 1대의 가치로 정했는데 실제로는 동전 9.7리플 줘야 쌀 1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액면가와 실질 가치가 10배 가까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동전을 녹여서 구리를 뽑아냈습니다. 동전으로 쓰는 것보다 구리로 팔아버리는 게 더 이득이었으니까요. 화폐를 녹여서 원재료로 파는 나라. 이게 조선 전기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석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화폐 실패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겠다고 말해놓고 그 보증을 스스로 깨버린 겁니다. 쌀로 바꿔주겠다고 해놓고 안 바꿔주고 가치를 정해놓고 시장에서 그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화폐는 금속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구리로 동전을 만들어도 시장에서는 쌀 포대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250년 동안 조선의 백성들은 쌀과 면포로 거래했습니다. 체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트에 가는데 지갑에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고 쌀 10kg 포대를 하나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수를 사려면 쌀을 좀 덜어야 하고 옷을 사려면 쌀 포대를 통째로 넘겨야 합니다. 거스름돈은 어떻게 받을까요? 쌀 3kg를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정확히 3kg인지 확인하려면 저울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쌀에 모래를 섞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물물교환 경제의 현실입니다. 면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금을 면포로 냈는데 면포의 품질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좋은 면포와 나쁜 면포의 가치가 달랐고 관리들은 일부러 좋은 면포만 골라서 받고 나쁜 면포는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고 박납이라는 중간 브로커가 등장해서 백성의 세금을 대신 내주고 몇 배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한 인물을 짚어야 합니다. 김육입니다. 김육은 중국의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동전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개성에서 관직 생활
생활을 하면서 개성 상인들이 이미 동전을 자체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성은 고려시대 수도였고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동전 사용의 경험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김육은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밀어붙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동법은 지역 특산물 대신 쌀로 세금을 통일해서 내게 하는 제도인데 핵심은 세금의 납부 단위를 표준화한 것이었습니다. 김육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동법의 세금 일부를 동전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석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이 조치가 왜 중요했느냐면 세금을 동전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은 국가가 동전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공식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백성 입장에서 동전이 쓸모가 생긴 거죠. 세금을 내려면 동전이 필요하고 동전을 구하려면 내 물건을 팔아야 하고 그러면 시장에서 동전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화폐 유통의 시작점입니다. 김육이 깔아놓은 이 토대 위에서 숙종의 상평통보가 탄생합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348년 뒤로 당기겠습니다. 2026년 5월 6일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 7,384.56포인트, 시가총액은 코스피 단독으로 6,244조 원, 삼성전자는 25만 6천 원, SK하이닉스는 157만 7천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6,244조 원은 2026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 728조 원의 약 8.6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5,1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90세 노인까지 한 사람당 1억 2천만 원어치의 주식이 시장에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피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속도를 봐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6월 20일에 3,000선을 회복했고 같은 해 10월 27일에 4,000선을 넘었고 2026년 1월 22일에 5,000선을 돌파했고 2월 25일에 6,000선을 찍었고 5월 6일에 7,000선을 넘었습니다. 11개월 만에 3,000에서 7,000까지 4,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상승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이 있습니다. 2026년 예산 728조 원, AI와 연구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선언,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공매도, 규제 정비,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그 결과가 코스피 7,000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전략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돈을 풀어서 성장시키고 성장으로 빚을 갚는다. 확장 재정의 본질이 이겁니다. 국가 채무는 2026년 예산 기준 1,413조 8천억 원, GDP 대비 51.6%입니다. IMF는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이 연평균 3.0%씩 올라 2031년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논쟁이 갈립니다. 이것이 미래에 투자하는 착한 채무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나쁜 채무인지. 이 논쟁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348년 전에도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1678년 숙종 4년 영의정 허적과 좌의정권 때운이 숙종에게 건의합니다. 새 동전을 주조하여 유통시키자. 이 동전의 이름이 상평통보입니다. 상평은 상시평준, 항상 일정한 가치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숙종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호조, 상평청, 어영청, 훈련도감, 수어청 등 7개 관청에서 동시에 동전을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제가 여기서 해석을 붙이겠습니다. 7개 관청에서 동시에 주조한다는 것은 한 곳에서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이 동시에 돈을 찍어내는 구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국은행 하나가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가 각자 화폐를 찍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발행 주체가 분산되면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터집니다. 상평통보를 처음 만들었을 때 400리피 은 1량과 교환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1679년 숙종은 동전의 크기를 키운 당이전이라는 대형 동전을 발행하면서 교환 비율을 바꿉니다. 상평통보 200리플 은 1량으로 통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체감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만원짜리 지폐 사장이 금 한 돈이었는데 오늘부터 만원짜리 이장이 금 한 돈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돈의 가치가 2배로 올라간 겁니다. 백성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재산이 2배가 됩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은 어제와 같은 물건을 팔면서 동전을 절반밖에 못 받게 됩니다. 시장이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원래 비율로 되돌립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상평통보에 대한 불신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1680년에는 상평통보의 시장 가치가 액면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화폐 가치
절하와 정확히 같은 현상입니다. 정부가 화폐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바꾸면 시장은 그 화폐를 불신하고 불신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숙종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4가지를 동시에 실행합니다. 첫째, 세금을 동전으로 내도록 하는 급납화를 추진했습니다. 동전의 쓸모를 만들어준 겁니다. 둘째, 서울의 시전 상인들에게 3년간 무이자로 동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시장에 동전을 강제로 풀어넣은 겁니다. 셋째, 은과의 교환 비율을 고정하고 관청에서 언제든지 교환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전의 가치를 국가가 보증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관청별로 만들 수 있는 동전의 수량을 제한했습니다. 과잉 발행을 억제한 겁니다. 이 4가지를 합치면 하나의 공식이 됩니다. 쓸모를 만들어주고 유통량을 늘리되 가치를 보증하고 발행량을 통제한다. 348년 뒤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일과 구조가 같습니다. 여기서 숙종시대의 한 장면을 더 꺼내겠습니다. 상평통보의 유통이 확대되자 위조범이 등장합니다. 동전을 만들면 2배에서 5배의 이익이 남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위조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숙종은 위조 주도자에게 교수형을 선고하고 제작을 담당한 자에게는 한 등급 낮은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줄지 않자 가담자 전원을 경중 불문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자기 노비를 시켜서 동전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고 관청에서 동전을 만들던 장인들도 사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국가가 길러놓은 기술자가 국가의 화폐를 위조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해석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위조범을 사형에 처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상평통보가 가치 있는 화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쓸모없는 동전을 위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위조의 등장은 화폐 정착의 역설적 신호였던 셈입니다. 이제 2026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기준 2.50%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입니다. 이 금리가 낮으면 은행들이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은행이 싸게 빌린 돈을 기업과 개인에게 싸게 빌려주고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됩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고 주식시장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값이 비싸지고 시장에서 돈이 줄어들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겠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좋아진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떨어집니다. 비유를 하나 쓰겠습니다. 기준금리는 경제의 체온입니다. 체온이 너무 낮으면 몸이 얼어붙고 너무 높으면 열이 나서 탈진합니다. 한국은행은 이 체온을 0.25%포인트 단위로 조절하면서 경제가 과열되지도 냉각되지도 않게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금리 2.50%는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 인하 기조 이후 동결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코스피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면 자산 버블의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코스피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 7000 시대의 한국은행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숫자 3개만 나열하겠습니다. 국가채무 1413조 8천억 원, GDP 대비 51.6%, 코스피 시가총액 6244조 원. 이 세 숫자를 가만히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348년 전과 지금을 한 화면에 놓겠습니다. 숙종시대에 전황이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전황은 동전 유통량 부족 현상입니다. 1700년대 초부터 1810년대까지 약 100년 넘게 조선 경제를 괴롭힌 만성적 문제였습니다. 상평통보가 성공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뒤 역설적으로 동전이 부족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4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동전이 돌아야 할 곳은 넓어졌는데 만들 수 있는 동전의 양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동전의 원료인 구리를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는데 공급이 불안정했습니다. 둘째, 부유한 상인들이 동전을 창고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상평통보 자체가 금속이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셋째, 관청과 군영에서도 동전을 대량으로 비축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돈을 쌓아둔 거죠. 넷째, 동전을 쌓아둔 부자들이 고리대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귀해지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공채는 연 이자율 10%, 사채는 연 50%까지 올라갔습니다. 동전으로 사채업은 연 20%였는데 이것도 현대 기준으로 보면 초고금리 대출입니다. 농민들은 이 고리대에 빠져서 몰락했고
농촌 사회의 분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이걸 현대 경제학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유동성 함정. 돈이 존재하지만 시장에 돌지 않는 상태. 부자들이 돈을 쌓아두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구하지 못해 빚을 지는 구조. 2026년의 상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7천, 시가총액 6천조 원.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주식시장, 부동산, 금융자산, 실물경제, 특히 청년층의 취업시장이나 소비경제로는 충분히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피 7천이 발표된 시점에서도 청와대는 의외로 차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스피 7천 돌파 소식을 보고받고 포용금융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돈이 흘러가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발언의 구조를 뜯어보면 숙종시대의 전황 대책과 닮아 있습니다. 돈이 한 곳에 쌓여 있으면 그 돈을 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 숙종시대에는 고리대 이자율을 규제해서 쌓여있는 동전을 시장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2026년에는 금융규제와 세제 혜택으로 주식시장의 돈을 실물 경제로 유도하려 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돈은 있는데 돈이 안 도는 문제. 여기서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숙종시대에는 돈이 부족해서 문제였고 2026년에는 돈이 넘쳐서 문제입니다.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거래가 위축되고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돈이 넘치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거품이 생깁니다. 두 경우 모두 피해를 보는 건 같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디플레이션이든 인플레이션이든 버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어느 쪽이든 무너집니다. 숙종시대의 고리대에 짓눌린 농민과 2026년에 영끌 대출에 짓눌린 청년이 구조적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숙종의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동전을 만들었더니 위조범이 생기고 동전을 풀었더니 사재기를 하고 가치를 올렸더니 시장이 불신하고 가치를 내렸더니 쓸모가 없어진다. 그래도 동전을 안 만들 수는 없다. 동전 없이는 시장이 안 돌고 시장이 안 돌면 세금이 안 거치고 세금이 안 거치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 이것이 화폐 정책의 딜레마입니다. 돈을 만드는 것도 안 만드는 것도 문제인 상황에서 가장 덜 나쁜 선택을 계속하는 것. 34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딜레마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숙종이 이 와중에도 정치적으로 가장 격렬한 행보를 보인 왕이라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숙종의 46년 재위 기간 동안 3번의 환국이 있었습니다. 1680년 경신환국에서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세웠고 1689년 기사환국에서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을 세웠고 1694년 갑술환국에서 다시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세웠습니다. 왕비도 바꿨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올렸다가 다시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장희빈을 사사했습니다. 정권을 통째로 뒤집는 것을 3번이나 한 왕입니다. 이걸 경제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상평통보의 주조가 시작된 1678년은 경신환국이 터지기 2년 전입니다. 상평통보를 제안한 허적은 경신환국 때 숙청됩니다. 화폐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2년 뒤에 정치적으로 제거된 겁니다. 그런데 상평통보 유통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허적은 사라졌지만 동전은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석을 붙이겠습니다. 숙종에게 상평통보는 경제정책인 동시에 정치 도구였습니다. 동전을 만드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이었고 동전의 발행권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7개 관청에서 동시에 주조하게 한 것은 발행권을 분산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관청에 대한 통제력을 확인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왕이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현대의 중앙은행 독립성 논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하지만 확장 재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풀고 싶고 중앙은행은 돈을 조이고 싶습니다. 숙종시대에는 왕이 발행권과 정치 권력을 모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긴장이 없었습니다. 왕이 풀고 싶으면 풀고 조이고 싶으면 조였습니다. 그 결과가 당이전 실험의 실패였고 전황이라는 만성적 문제였습니다. 견제 없는 통화정책은 위험하다는 것을 조선은 몸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숙종이 만약 2026년 한국은행 총재가 된다면 첫 번째로 무엇을 건드릴까요? 제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종은 돈의 쓸모를 먼저 만들 겁니다. 상평통보를 유통시킬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세금을 동전으로 내게 한 것이었듯이 금융시장에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통로를 먼저 만들 겁니다. 코스피에 몰려있는 돈이 중소기업 투자로, 청년 창업 자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흘러가는 구조를 설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발행량을 조절할 겁니다. 관청별 주조량을 제한했듯이
유동성의 총량을 관리하면서 시장에 돈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할 겁니다. 그리고 위조를 단속할 겁니다. 상평통보 위조범에게 사형을 내렸듯이 시장 교란 행위, 불법 공매도,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겁니다. 하지만 숙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견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환국을 3번이나 단행한 왕비를 바꿔가며 정치를 주무른 왕이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독립적 중앙은행이 없었던 조선에서 왕의 한마디로 동전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2배가 되었던 경험을 가진 왕이, 이것이 숙종의 한계이자 348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조선에는 한국은행이 없었습니다. 왕이 곧 중앙은행이었고 왕의 판단이 곧 통화정책이었습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에는 한국은행이 있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국회가 있고 시장의 감시가 있습니다. 이 견제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이전 같은 실험이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금속의 무게가 아닙니다. 시장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상평통보가 200년 넘게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숙종이 실패를 겪은 뒤에 신뢰 회복을 위한 4가지 조치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7,000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시장이 이 숫자를 믿는가? 기업의 실적이 이 숫자를 뒷받침하는가? 정부의 재정이 지속 가능한가?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정리하겠습니다. 숙종은 14세의 왕위에 올라 46년간 재위하면서 조선을 물물교환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 전환시킨 왕입니다. 상평통보라는 동전 하나가 시장의 풍경을 바꿨고 세금 납부의 방식을 바꿨고 부의 저장 방식을 바꿨고 고리대라는 금융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동시에 전황이라는 유동성 부족 문제와 위조라는 시장 교란 문제와 당이전이라는 화폐 가치 실험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코스피 7,000이라는 숫자 위에 서 있습니다. 확장 재정, 국가채무 1,400조 원, 기준금리 2.50%, 돈의 총량도 돈의 흐름도 348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돈을 만드는 것도 위험하고 안 만드는 것도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덜 나쁜 선택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금속의 무게도 숫자의 크기도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 숙종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평통보가 200년 넘게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하나의 답이 되어줍니다. 실패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신뢰를 다시 쌓고 제도를 보완하고 시장이 돌아가게 만든 것.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동전이 있습니까? 1,000원짜리 동전 하나. 그 동전의 무게는 약 5.4g입니다. 상평통보 1립의 무게는 약 4.5g이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348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동전의 무게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 동전에 대한 믿음의 무게입니다. 상평통보 실물은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번지 지하철 4호선 이촌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동그랗고 납작한 동전, 가운데 네모난 구멍, 앞면에 상평통보 4글자. 그 앞에 서면 348년 전에 이 동전 하나가 나라의 경제를 바꿨다는 사실이 실감나실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돈을 더 풀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여야 할까요? 숙종이라면 풀었을 겁니다. 한국은행이라면 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풀어야 한다. 또는 조여야 한다.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선택된 쪽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깊이 파고들 방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소환할 인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물은 돈을 풀지도 조이지도 않았습니다. 돈 자체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